예, 안녕하십니까. 주창림입니다. 원래 2주만 생각하다가 6주를 하게 되니까 일이 좀 늘어난 기분이 좀 듭니다. 하지만 뭐 하다 보니까 뭐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실수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처음에 비해 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의견에 맞춰서 마이크도 바꿔봤는데요. 전에 비해 감도나 소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의견 주시면 뭐 다시 바꿔보든지 뭐 새로운 걸 더 구해보든지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꽃이 이렇게 뭐 활짝 잘 폈어요. 예. 뭐 이것도 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뭐 꽃도 피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봄이 돼서 날도 따뜻해지고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바이러스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 가봐야 알 수 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4시 아닌 실제로 대면하는 시간이 오기를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요. 말이 좀 빠른 것 같다고 해서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동영상 강의 뭐 특히 뭐 무크 강의 같은 경우에 어, 전달하시는 분들이 전달력을 높이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 좀 상당히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뭐 1.2가 아니라 뭐 무쿠가 같은 1.5,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1.2배속 뭐 그 정도로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그렇게 느껴서 일반 강의할 때보다 좀 더 빠르게 말하려고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자막도 없기 때문에 발음이 꼬여서 이상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자막까지 달 시간도 없고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자막 달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막을 달다 보면 한 줄 두 줄 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 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돈의 시간 가치,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쉽단 얘기죠. 예. 당연한 생각이지만 평소 주변 사람과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사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래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라든지 여러분이 이제 다른 모르는 사람, 객관적인 제3자랑 거래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열심히 챙기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공부를 했거나 개념을 좀 이해한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얻게 되면 또 금융 거래를 할 때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의 내용,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그렇게 또 높지도 않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도출 방식을 조금 쓰는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적 지식만 있어도 다 도출되거든요. 하지만 또 이걸 다 이해했다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적용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 더불어서 해당 부분, 요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다음에 이제 캐피탈 버제팅, 자본 예산 부분에서 할 때 정의 수준으로 약간 기법에 대한 것만 이해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하게 됩니다. 또 이 향후에 할 채권과 주식에 대한 가치, 기본적인 가치 평가하는 방법, 그것에 있어서도 위험, 리스크에 대한 부분만 좀 고려를 해주면 그 대부분은 다 이 시간 가치, 돈의 시간 가치 부분과 개념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몇 가지만 고쳐서 생각하면 다 끝나는 부분이라서 재무 관리를 할 때 재무에서 활용할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 이후에는 어디에나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 원래 활용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걸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하고 그 이후에는 그 기본 개념인 시간 가치에 대한 게 그다음에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기가 어딘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지금 세상에서 가장 뭐 많이 난리 나가지고 뭐 사람이 많이 거의 없다라고 많이 뉴스에도 지금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각 미국 내에서 각 주별로 지금 싸울 때 가장 뭐 많이 보이는 뭐 보도 자료에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예. 하지만 그 전부터 가장 유명했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곳입니다.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 예, 바로 미국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뭐 여기에 뭐 동그라미 친 데는 유엔 본부도 있고요. 들어가 보면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역대 사무총장님들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전 총장이신 우리나라의 반기문 총장님의 임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마지막 숫자가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다 있고 뭐 지금 새로운 사무총장님 초상화 또 하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남쪽에 뉴욕을 상징하는 월가를 가다 보면요, 그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삼위일체를 의미한 트리니티 교회죠. 니케아 공회의 삼위일체 얘기도 하면 좋겠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영화에 또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배를 타러 가기도 하죠. 예. 그 배를 타러 갈 때, 예, 그쪽에서 본 맨하탄 전경입니다. 그 옆에 허드슨강을 건너면 뉴저지가 있는데요. 뭐 뉴저지도 좀 난리가 났지만, 예. 이것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한국전쟁 관련 기념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진 못하는데 뭐 한국인 관광객도 별로 안 가고요. 예, 근데 한번 혹시 뉴욕에 갈 기회가 있다면 이런 데를 한번 방문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그게 뭐 볼거리가 많아서 관광객도 많고 비즈니스에 방문하는 사람도 많은 곳이죠. 지금은 못 가지만, 예, 지금 가면 좀 위험하잖아요. 예, 여하간에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라 이곳이란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요. 그럼 이 땅의 가치는 지금 얼마나 할까요? 이건 2020년 3월 26일자로 검색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예. 보시면 2018년 4월에 나온 자료네요. 예. 2년 동안 뭐 변동이 더 있었을 것 같지만 우선 대충 1.74 트릴리온 달러면 콤마가 4개가 있어야 하니까 3월 26일자로 봤을 때 우리 돈으로 약 뭐 한 2100조가 넘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나라 예산이 추경이 없으면 2020년에 처음으로 500조를 넘었으니까 이 땅을 팔면 우리나라 4년간 운영할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예. 지금 올랐을 테니까 여하간 좀 상상하기 힘든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 맨하탄에 대한 판매에 대한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판매가 맞는지도 좀 의심스러운 계약이긴 한데요. 최초로 1626년인데 여기 온 네덜란드인과 그 당시 이 지역의 엘콘키너를 쓰는 토착민족 중에 레나페족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누드 힐 파크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러니까 앞서 본 지도의 맨하탄 섬의 맨 북서쪽 끝에서 네덜란드인과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당시 화폐가 그 네덜란드어로 휠던 혹은 굴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화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영어로는 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판타지 소설 같은 데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화폐로 길더, 몇길, 요즘 헐리우드 영화가 대세다 보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네덜란드인들이 개척하면서 나오는 뭐 화폐 단위로 나온 길더 뭐 몇 길더 뭐 얘기하면서 거래하는 장면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길더입니다. 예. 여한에 그 길더를 한 60길더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약 미국 달러로 하면 24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인디언들이, 토착민들이, 네덜란드인의 화폐를 받은 건 아닙니다. 예. 완품이라고 그들이 쓰는 조가비 염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뭐 사냥용품 등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쓰는 종이 쪼가리를 화폐로 믿고 쓰게 되었는가, 뭐 왜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지만 그건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단순히 계산하면 막 3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예, 그 돈으로 맨하탄을 산 겁니다. 이 거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서로 간의 거래 관행이랑 뭐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레나페족을 비롯해서 당시 미국 토착민들에게 토지는 소유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한 시즌을 사용한다. 뭐 한 시즌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용한다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갖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 해에 그 시즌에 네덜란드인한테 토지를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왔을 때 레나페족이 다시 맨하탄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왔던 그 유럽인들이 그냥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던 거 본 거죠. 예. 그걸 보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니까 한 부족이 한 계절을 여기서 보내는 것을 포기한 대가가 뭐 24달러 정도라고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뭐 3만 원짜리 땅이 그러니까 뭐 2,100조 원이 된 거죠. 당시 토착민들의 안목을 비웃는 대목을 많이 쓰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전혀 그건 아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한 계절이라고 보냈지만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뭐 그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죠. 예, 여하간에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피터 린치라고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이분이 주한미군 장교로 한국에서 근무도 했던 분이고요. 군인이 되기 전에 대학에서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살아있는 상황에서 전설로 불리던 분들은 살아생전에 좀 몰락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분은 뮤추얼 펀드의 신화를 쓰시고 그 업계에서 완전히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는 계속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전설적인 내용인가 하면 1977년부터 이분이 그 펀드 매니저를 직접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라는 걸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 펀드의 매년 수익률이 평균 거의 30%에 육박하는 29.2%였다고 그래요. 이는 당시 지금 다우존스 지수랑 같이 많이 나오는 S&P 500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수의 성장률의 거의 2배 이르는 수익률이고요. 이를 통해서 마젤란 펀드의 규모가 뭐 초창기에 77년에 처음 만들어내는 뭐 1,80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뭐 경이적인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은퇴를 하면서 펀드 매니저의 길을 마무리하는데요. 은퇴 이후도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관리하는 종목이 1,400개가 넘고요. 이와 관련해서 2,000개가 넘는 주식 종목 코드를 외우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이분이. 뭐 주문을 빨리 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뭐 그냥 숫자 몇 개 뽑아 놓고서 넘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외우고 있었는데 가족이죠, 가족. 예. 특히 딸의 생일도 자기가 기억을 못했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자괴감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지역 관리하고 실행하는 일에서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언급했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그 책에 2003년 증복판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그냥 전설로 기록돼서 레전더리로 기록돼서 월가를 비롯한 투자업계에서는 계속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 미국 토착민과 네덜란드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1989년에 은퇴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던 때겠죠. 예. 그때 자신이 쓴 책에 한마디 했습니다. 뭐 그냥 관리해서 넣은 거죠. 예. 당시 24달러로 연 8% 복리로 불렸다면 뭐 30조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뭐 그런 30조 달러 넘게 되죠. 계산해 보면 그 이상 됩니다. 예. 근데 물론 8%로 2020년 지금까지 왔다면 뭐 1989년에는 뭐 30조 달러인데 그게 지금 2020년에서 한 30년 정도 더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354조 달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뭐 왜 8%라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은퇴할 때쯤에 뭐 연 8% 정도의 수익률이 뭐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수치를 썼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뭐 최소 연간 수익률일 수도 있고요. 여하간 지금 다 아는 얘기지만 당시에 경제발전 수준, 예, 1600년대 거래 처음 됐을 때
경제 발전 수준에서 그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또한 또 그리고 수백 년간 꾸준히 8% 수익을 내는 곳을 찾기도 사실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같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도 좀 일반적입니다. 여간에 뭐 맨하탄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다 보니 뭐 당시 거래를 통해서 미래를 못 본 미국 토착민들의 어리석은 거래를 놀리던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처럼 거래관에 대한 상도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 거래였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단순히 복리를 활용한 지속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예. 여간 회계 때 보신 루카 파치올리의 책에 나와 있는 같은 챕터에 나오는 72의 법칙을 비롯해 가지고 관련 규칙과 아인슈타인이 말한 신비의 복리의 원리. 예. 아인슈타인이 복리의 원리에 대해 되게 신비롭게 얘기했죠. 그리고 예.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